유아기의 발달과업은 뭐냐면 주도성입니다. 내가 뭔가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이게 유아기의 발달과업인데 초등학년기의 발달과업은 뭐냐? 근면성이에요. 한 가지를 내가 꾸준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아이가 경험해야 바르게 잘 자란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초등교육 대백과라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좀 일반 육아서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백과사전 같은 건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제 6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 지도, 그다음에 공부법, 뭐 정서, 건강, 생활습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작가가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전문적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삐뽀삐뽀 119 같은 이게 필요할 때 내가 꺼내 볼 수 있는 책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부분은 초등 전부터 6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학습 준비를 아이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초등 전에 부모님들이 학습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한글이잖아요. 이 책에서도 이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글 교육을 언제 해야 하는가 시기적인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관심을 보인다면 좀 어린 연령대에도 한글을 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7세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글을 소개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도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낱글자로 가르쳐라, 하나는 이제 통문자로 가르쳐라. 이 두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누구는 이제 아이가 우뇌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미지로서 통문자로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굳이 일찍 시킬 필요가 없다. 6살 이후에는 낱글자로 조합하는 방법을 배우면 한 달 만에도 뗄 수 있다. 이렇게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든 한글을 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 아이가 굉장히 일찍 부터 그 한글에 관심을 보이면 굳이 그거를 늦출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반대로 관심이 없는 아이를 일부러 앉혀가지고 막 그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통문자로 외우게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아이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정리를 하자면 좀 4세 이전에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통문자로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6세, 7세 정도 됐을 때 낱글자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뭐 캐릭터, 뽀로로 캐릭터를 좋아하면은 캐릭터 이름을 알려주면서, 우리 가족 이름 알려주기,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 이름을 이렇게 부모님이 써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도 같이 조합해서 써보고 낱글자로 이렇게 노출하면서 한글을 익힐 수가 있겠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뽀로로로 한글을 다 뗐어요.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노출을 안 했었고, 한 5살,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정도 됐을 때 뽀로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주고 아이가 따라 써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뽀로로, 루피, 크롱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글을 뗐는데, 올해 이제 7살인데 지금은 뭐 받침 같은 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소리 나는 대로 그 발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을 뗀 상태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아이가 물어보기 전에는 그걸 고쳐주지 않습니다. 뭐 엄마 이에요, 이에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때는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아이가 쓴 거에서 받침이 틀리다든지 맞춤법이 틀린 거는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나 글자 쓸 수 있어, 나 생각나는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기에 한글을 아이들이 접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저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뭐 동물이나 어떤 그런 뭐 과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글에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기, 실수하더라도 심각한 표정 짓지 않기, 받침을 어려워하면 건너뛰래요. 그 이유는 글이나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 글을 쓰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글 쓰다가 저도 가끔씩 맞춤법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확신이 없을 때는 이제 검색을 해보죠. 그 다음에 정보를 취득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내가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맞춤법을 교정해줘도 얼마든지 잘 한글을 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지도 말고 또 어디에 관심 있나요? 우리가 수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기를 이용해서 수에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를 꼭 써야 하고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고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통문자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똑같은 모양은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1부터 10까지를 순서대로 적고 오른쪽에는 1부터 10까지를 좀 순서를 바꿔서 랜덤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극기를 하면서 숫자를 읽어가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썼었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목욕하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술을 익히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 지나가면서 동호수를 보고 읽어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차 번호판을 읽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저거 뭐야? 우리가 몇 동이지? 우리 아빠 차 번호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읽어주는 거야. 2, 3,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따라하면 와 맞아 2, 3, 1, 2 그리고 끝. 예.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저희 집이 11층인데 1층부터 11층 올라갈 때 이제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같이 1, 2, 3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놀이가 되고 어쩔 때는 껴안고 같이 흔들면서 1, 2, 3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누르는 버튼을 보면서 1, 2, 3 우리는 몇 층이더라? 11층 그러면서 11을 제가 누르기도 하고 아이가 누르면 우와 우리 11층이지 우리 밑에는 10층이 있네 이런 식으로 좀 생활 속에서 수를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일 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어릴 때부터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아이 기억에 재미있는 어떤 놀이로 인식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수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항상 뭐 1, 2, 3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요. 그냥 생활 속에서 자극한다는 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몰아쳐가지고 아이가 그 안에서 그 기간 안에 외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기처럼 편안하게 아이가 그것을 잠깐씩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초등 입학 전에는 특히 이제 기초학습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좀 재밌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A가 챕터별로 있어요. 그래서 뭐 10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 어떻게 기초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예,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오시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뭔가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아이가 어리니까 뒀는데 이제는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앉아있질 않는다. 뭐 앉으면 너무 산만하고 아이가 이제 안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재밌게 알려주고 싶어도 아이가 뭐 앉아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잘 앉아있지 못하면은요, 움직이면서 하면 됩니다. 굳이 처음부터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각기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앉아있지 않으면 일어나서 엄마가 보여주면서 1이랑 누구랑 만날까? 내 친구 어딨어? 1이랑 만났네. 와 만났다.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만났으면 일어나서 손잡고 와 1이랑 만났네. 이번에 2랑 똑같이 생긴 애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딨지? 엄마가 알려줘도 돼요. 여기 있네. 그어볼 수 있는 사람 있다 그러면 짠 해주고 아이가 그으면 또 같이 막 손잡고 뛰어다니면서 와 이도 친구 만났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자체가 앉아서 집중해야 하는 내가 못하는 놀이가 아니라 그냥 엄마랑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놀이의 즐거움을 가지면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1부터 5까지만 성극기를 했다면 거기에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1부터 10까지도 할 수 있고 점점 이제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거, 뭐 한글 배우고 수를 배우는 게 꼭 앉아서 아이와 지면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해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우리 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인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을 어린 시절에 많이 겪지 못해서 아이가 집중하는 걸 힘들어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단추만 잘 끼워주면 되거든요. 내가 얘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아, 학원 가서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도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은 좀 내려놓고 그런 시간에 아주 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렇게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준다면 아이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네. 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책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립초등학교 비용. 학교마다. 그 다음에 전학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학하기 60일 전, D-Day 60일 전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친절하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학습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목표는 뭐냐? 순조롭게 적응하기예요. 이 학교에 적응하기. 유아기의 발달 과업은 뭐냐면 주도성입니다. 내가 뭔가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이게 유아기의 발달 과업인데 초등학년기의 발달 과업은 뭐냐? 근면성이에요. 한 가지를 내가 꾸준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아이가 경험해야 바르게 잘 자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소개드릴 게 뭐냐면 그림 일기로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 이제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일기를 썼는데 저는 이제 그림 일기는 아니었고 그냥 글로 썼어요. 근데 왜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일기를 쓰고 저희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쓴 그 일기를 저희 외할머니한테 막 읽어주면서 어머머머 너무 잘 썼어. 엄마 영경이 일기 쓴 것 좀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이 되게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기를 보면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제 일기를 읽어주면서 소개하는 장면을 또 제가 일기로 썼더라고요. 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인지 저는 매일매일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기를 좀 썼었고 모르겠어요. 빼먹은 날도 있겠죠. 하지만 엄마가 단 한 번도 뭐 일기를 너가 써야 된다라든지 강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즐겁게 한 줄을 쓰더라도 좀 기록을 남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글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 쓸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는 있는데 일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냥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밑에다 엄마가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고 우리 아이는 종이 접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가 종이 접기를 한 걸 그림 일기 그 페이지에다 붙이고 그 밑에 뭐 학을 접었으면은 학을 접었어요. 멋진 학이에요. 엄마가 써줘도 되죠. 그리고 또 즐겁게.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하는 걸 좋아하면 자동차 조립한 걸 그냥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붙이고 그거에 대한 걸 엄마랑 같이 써보고 결국에는 이때에도 즐겁게 뭔가 글쓰기로 내가 기록을 남기는 거 그런 것들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매일이 아니더라도 몇 번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서 한 권을 채우는 거 이게 근면성이죠. 내가 무언가를 즐겁게 해서 끝까지 결과를 내는 거.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글쓰기 훈련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아이들이랑 많은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 학습적인 부분이죠. 숙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알림장 보내주는데 제대로 안 써왔다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이제 과제들이 책 읽고 뭐 독후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 말은 항상 이래요. 독후감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은 책 제목을 3권 읽었으면 책 제목을 쓰는 건데 그것도 쓰기 싫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별거 아니죠. 책 제목만 쓰고 놀면 되는데 그거를 지루해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답답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글쓰기, 그 책 제목 쓰는 거를 재미있게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성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꾸준히는 그냥 아이가 8살, 9살이 됐다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끝까지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가 이미 좋아하는 걸 가지고 성과를 내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으면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쉽게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초등학교에 가서는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여기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네. 3, 4학년은 공부 습관의 기초를 이제 세우는 시간이 온 건데, 3학년이 되면 통합교과서의 내용이 분리돼서 별도의 교과목으로 책정이 되고 9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수업 시간도 늘어나서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과목별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돼 있어서 사실 저도 이거는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행을 안 가본 곳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책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에 갈 텐데 이렇게 보면서 3학년부터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3, 4학년 때 중요한 것은 공부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 지쳐서는 안 되죠, 이때. 왜냐면 초등 공부가 끝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쳐버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잘 따라가다가 그냥 중학교 가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아이랑 함께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선택하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스스로. 여기 31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학원 학습지를 한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판가름은 학습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똑같은 학원 학습지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다. 자칫 당장의 성적이 급급해서 이제 학원만 계속 보내다 보면 아이가 어때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연습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따라가더라도 나중에 정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는 나만의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길게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쵸? 자기주도 학습이 각광받는 이유. 그것도 여기 있어요. 진짜 우등생만이 갖는 능력치이기 때문이래요. 자기주도 학습은 매일 조금씩 시작할 습관이 된다.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이렇게 하느라 자기만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려워진다는 건데 저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들한테 많이 드리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런 그 강의 주제로 하면 부모님들 많이 모이거든요. 왜냐?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자기주도 학습을 부모님이 시키려는 이제 방법을 배우러 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모여있는 부모님들 중에서 부모님들의 자녀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성공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주도성. 주도성은 제가 아까 언제 기르는 거라 그랬죠? 유아기 때 발달 법이 주도성이에요. 학습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그게 얼마나 즐겁고 뿌듯한 것인지 성취감을 느껴본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어떤 나에게 선택권도 없고 또는 선택권을 주지 않아서 아이가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랐다면 또는 비난을 계속 받고 아이가 선택하는 것마다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학습에 있어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학습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좀 아이가 할 수 있는 쉬운 어떤 생활 습관부터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조언을 함께 합니다.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하기, 성공의 경험 선사하기, 칭찬과 격려, 어떻게 동기를 심어줄지 대비하기.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학습법을 소개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계속하죠. 성공의 경험을 심어줘야 된다. 쉬운 것부터 잘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습과 생활습관, 훈육 이런 걸 다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어떤 아이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존감, 성취감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생활부터
학습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좋아하는 과목만 아이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뭐 도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부족한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건데요. 스스로 학습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 즐거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계획해보고 실천해보는 것부터 스스로 학습하기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싫어하는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싫어하는 과목은 여기서 어떻게 동기를 심어줄지 대비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과목은 그냥 못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면 또 자동차 좀 그만해. 뭐 자동차 게임 좀 그만해. 자동차 좀 그만 봐. 이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계속 볼 수 있는 학교가 있어. 근데 거기 가면 자동차 이런 것도 배우고 조립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하는데 막 이렇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로. 그런데 이 학교에 가려면 수학 점수가 중간 정도는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아이에게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동기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걸 너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너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싫어하는 과목도 이거 내가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런 어떤 동기를 심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4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과목도 늘어나고 좀 이제 학습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이제 시작할 때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마라톤 경주처럼 멀리 보고,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이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많이 우리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342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래요. 아이의 공부 의욕을 꺾는 말.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뭐 이걸 몇 번이나 설명해야 돼?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덧붙이자면 이거를 반대로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보다 벌써 여기까지 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몇 번이나 설명해야 되니? 보다 어머 한 번밖에 안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기억하고 있다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몇 개 더 해볼게요. 엄마는 수학이 제일 쉬웠는데 넌 왜 그러니? 대신 엄마는 수학이 어려웠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재밌게 오래 앉아서 하는 거야? 바보야.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바보야. 예. 이거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천재야? 이거는 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천재야, 뭐야?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아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은 초등 고학년입니다. 5, 6학년. 고학년의 목표는 여기 적성에 따라 진로 계획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초등학교인데 무슨 벌써 진로를 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직업을 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고 동기부여가 돼야지 공부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가, 그 꿈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당장 그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야?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을 전시하는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엄마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나는 게임이 좋아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것을 차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게임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지를 아이한테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나는 뭐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이돌이 될 거야. 나는 게임 좋아하니까 뭐 게이머가 될 거야. 뭐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뭐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아이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차단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양한 어떤 직업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준다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아이들이 꿈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면 좋은데 예, 좋아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되고 아이가 오히려 그 꿈에 집착하게 될 수 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확장시켜주는 역할들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엉덩이의 힘, 이제 공부 지구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성적, 뭐 조금 더 잘 알고 이런 것보다 그 엉덩이에 힘을 길러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학습을 하려면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동기도 있어야 되고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더 시켜주라는 거죠. 혼자 공부할 틈이 전혀 나질 않는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학원 뺑뺑이 돌리고 하면은 절대로 혼자 공부할 시간, 연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유아기의 혼자 놀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이 놀이에 있어서도 혼자 놀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부모님이 항상 같이 놀아준다거나 아이가 심심해하고 있을 때 그걸 보지 못하고 막 너무 내가 못 놀아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다양한 놀이를 하게끔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놀이를 계획하고 이런 연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혼자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이 볼 때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많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혼자 놀이를 하고 계획하고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러한 연습들이 나중에 이제 학습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놀이의 시간도 반드시 아이에게 주어야 하고 학습에 있어서도 너무 학원으로 꽉 채워서 혼자 학습하는 그 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책에서 성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올바른 화장법,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 그쵸, 화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7살인데 지금도 벌써 엄마 나 언제 립스틱 발라요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화장법, 그다음에 복지 정보, 의료 상식까지 정말 그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이 책을 보고 지금 내가 현재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교 내년에 입학하는데 6학년 될 때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좀 지도를 해야겠구나.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 교과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어떤 정보만 나열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결국에는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부모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